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주에 발표한 방역 기준 조정과 관련해 방역 완화가 결코 아니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892명 늘었는데요. 이 중에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1,386명입니다. 전체의 74.6%인데 이렇게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집중되는 추세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4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그 주와 그 전주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 재생산 감염 지수가 1 밑으로 일부 내려와서 안심을 했다라고 발표한 게 바로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프를 매주 수, 목, 금을 보면은 똑같은 커브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전을 생각해서 8월 중순 전으로 가보면 이 바로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휴가의 막바지,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전달됐다가 네. 다시 올라오는 부메랑 효과를 보인다라고 제가 4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인구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방역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일부 유원지나 또는 휴가 시설이 있던 부분이 이제 많이 가라앉았죠. 네. 하지만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원래가 밀집도가 높고 델타 변이 등의 특성상 예방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추석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 8일, 9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다시 마치 4, 5주 전에 휴가철처럼 이동하는 걸 보면은 네. 전국적인 확산이 다시 그 1, 2주가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8월 초 중순에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예. 하루 확진자 3,000명, 4,000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예. 네. 거기에 두 가지 변수는 접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과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으나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즉 이번 추석 연휴에 대해서 이번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네. 혹시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서 아까 예. 총리께서도 그런 말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네. 제가 요번 새로운 그런 지침이 나오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제가 좀 밤에 제가 강의가 많아서 식당 근처를 가봤는데 네. 앉을 데가 없습니다. 와, 정말요? 예, 일주일, 2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단계적 완화된 메시지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추석이라고 하는 변수랑 묶여서 다시 수도권의 무증상 확진자분들이 비수도권을 방문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확산될 가능성이 다시 높은 그런 전주라고 봅니다. 이제 뭐 네.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오해들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시지에 대한 정정이 좀 필요해서 그런지 오늘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방역 완화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김부겸 국무총리도 역시 밝혔고요. 그러면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우리가 좀 전환될까 그런 예상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전망을 해보신다면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우선 의학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보자면 현재 이 단계적 일상으로 회복, 위드 코로나고 불리는 것은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반 의원급에서 처방되는 시점이 됐을 때 의학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뭐 신종플루처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리가 2009년, 2010년 H1N1 신종플루 새로운 독감의 형태를 경험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선언과 함께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기준 확진자 숫자보다도 당시 1년간 H1N1 신종플루 확진자 수가 한국 기준으로도 훨씬 많습니다. 그 당시 76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방접종도 준비가 돼 있었고 예. 당시 모두가 마스크를 썼던 기억도 없습니다만은 예, 예. 다행히 2009년 그 바로 이전에 바로 직전에 먹는 항바이러스가 이 독감을 위해서 개발됐었고 그것이 충분히 보급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적 일상의 회복, 위드 코로나는 먹는 치료제가 현재 임상 중인데 네. 어느 정도 일상화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완화가 될 거라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미국이나 영국 또 최근에 선언한 덴마크는 이거는 정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단계적 일상 회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선언과 사회적 동의가 진행되는 위드 코로나 당연 일상 회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진행될지는 그 부분은 앞으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 아마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치료제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왔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올해 안에 좀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이 예방접종 관련해서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전문가로서 네.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이 약 12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 다 확인하고 나오는데요. 최근에 나온 예방접종들은 혈전에 대한 또는 심근염에 대한 예상치 못했던 3상 임상도 받고 미국 식약처에서 일부는 이미 공식 허가까지 난 상태에서도 모르지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주사제로서 병원에서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처방전을 주고 환자가 이에서 받아서 집에 먹는 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전쟁과 같은 그런 임상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사회적 동의로 인해서 진행한다 하게 되면은 아마 빠르면 제약사에서의 임상 등을 참는 내년 상반기 즉 남반구의 겨울쯤부터 시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공식 허가는 아니겠죠. 예, 예. 네.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삼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다만 제가 상품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독감 치료제인 먹는 약도 예. 일부 먹고 뭐 어지럽다, 뭐 환각이 보인다, 네. 뛰어내려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중에 대한 그런 안전한 신뢰감이 있었을 때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정부나 아마 방역 당국에서는 일부 구매를 해서 중증 환자들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중증 치료 시설이 아닌 그 차산이 치료 시설에 사용할 정도 같은 경우는 빠르면 연초 2020년 1월, 2월부터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얘기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이렇게 계속 줄지 않는 상황이라서 병상 상황은 괜찮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전국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51.1%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 열혈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서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환경은 서울 수도권이나 대도시 광역시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격리와 더불어서 중증 환자를 보기 위한 시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집단 발병을 하면 병실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입원을 즈음해서 2015년 이 메르스 코로나 이후에도 진행됐다고 얘기했으나 진행이 안 되는 감염병 전문 병원 센터의 중앙 구축을 통해서 방금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군대와 같이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네. 평상시에는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예산적인 여력이나 이런 것이 좀 감내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준비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항시 얘기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면 네. 또는 현재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만 아직도 일부 중증 환자를 모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타 시도 지역으로 전원 즉 옮길 수 있는 전산 또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환자분들을 모시는데 빈틈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사실 이런 얘기들이 한 2주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병상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의료 환경 시도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겨울철이 되면 다른 여타 호흡기 환자라든지 또는 암 치료라든지 중증 환자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임시적인 준비책과 더불어서 감염병 중증 관리 중앙센터 등을 특정적에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송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이제 임시국회가 좀 정기국회가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서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감염병 전문 병원 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또 언급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우리 지구촌에서 전염병, 감염병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인도에서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한다고요. 어떤 전염병인가요? 이 니파 바이러스는 영화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마이크 소더버거 감독의 영화에 일종의 동기를 준 영화 사건입니다. 네. 이 컨테이전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옮은지 과정이 나오는데 장면이 뭐냐면 양돈 축사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곳에서 네. 그 박쥐가 먹다 떨어뜨린 음식을 먹은 돼지가 감염이 되고 그 돼지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셰프가 손을 대충 씻고서 여자 주인공과 악수하면서 데이 제로, 첫날이라고 하는 걸로 영화가 마무리되면서 큰 여운이 남겼는데요. 예.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다시 한번 회자되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니파 바이러스라는 것은 1998년 말레이시아의 니파 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바이러스로 양돈 지역에서 일하시는 남자분들이 마치 뇌염처럼 발열과 그다음에 두통 등을 호소하셔서 뇌염 증상을 보이다가 50% 이상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비말 감염이 되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 간의 감염을 통해서 정말 전파를 무시무시하죠. 네네. 하지만 제가 여기 박쥐라는 표현을 썼는데 매개체가 박쥐입니다. 아, 박쥐가 여타 동물, 특히 돼지한테 옮기고 돼지에게 아주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한테 옮기는 거지 그 사람이 감염된 사람이 감염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아, 네. 따라서 요거는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영국의 그 감염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젠가는 환경을 파기한, 왜냐하면 박쥐의 서식처를 우리가 몰아내고 거기에 양돈 축사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식지가 겹쳐서 박쥐에게는 안전한 바이러스가 돼지에게 가고 돼지에게는 가벼운 감기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박쥐가 사람에게 직접 옮기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건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니파 바이러스가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 유행을 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뒤에 화이자나 모더나 등 그 mRNA 백신 계열을 맞은 사람에게 일부에게 델타 변이 같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이게 슈퍼 면역인데 이 슈퍼 면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에도 슈퍼 면역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은 거의 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 중에서 일부는 접종을 해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반응자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슈퍼 면역이라고 합니다. 즉 예방 접종은 지속적으로 했지만 혈액 검사했을 때 항체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런 분 중에 일부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즉 특정한 감염의 과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퍼 항체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네. 이건 일종의 가정인데요. 코로나19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삐쭉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 그리고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이 들어와서 사람의 세포에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역할을 하거든요. 네. 거기 삐쭉한 부분들이 조금씩 변이를 일으켜서 델타 변이 또는 뮤변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거를 차단시키는 게 예방접종인데 감염됐던 분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을 했더니 삐쭉삐쭉 틀어놓은 게 어떤 모양이 변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런 슈퍼항체의 변화는 발견은 일부에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또는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슈퍼 면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고요.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